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역사를 관통하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삶을 또렷한 주제의식과 함께 전달하되 잘 짜여진 구성과 각본에 담아내 노련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이기에 저 역시 이번 영화의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갔었는데요. 영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사회 젊은 세대의 좌절과 분노를 담은 이야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학과 영화 예술이란 과연 무엇이고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자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영화를 찍는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영화에서는 감독의 의도를 대사와 편집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또 관객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각자 개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서사를 만들어 영화를 보는 것이겠죠. 영화 속 내용에서도 나오겠지만 세상이 미스테리여서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극중의 종수처럼 영화를 보는 우리 관객에겐 영화 그 자체가 재현된 미스테리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주장을 하며 존재감을 뽐내는 와중에 관객들 스스로가 현실을 바라보고 의미를 찾아내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 관객이 아닌 감독의 입장에서는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고자 노력은 하지만 영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만들어낼 허구일 뿐이라는 그 참담한 그 감정을 드러내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인 소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을 영화화하는 국제적 프로젝트의 첫 작품입니다. 하루키의 단편소설 중 헛간을 태우다를 원작으로 하지만 소설의 모티프만 가져왔을 뿐 등장인물들의 직업과 성격 그리고 스토리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소설 헛간을 태우다의 서사는 즉 종수가 우연히 알게 된 그녀인 해미로 인해 또 우연히 알게 된 벤으로부터 헛간을 태운다라는 고백을 듣게 된 후 벤이 태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헛간을 찾아다니던 중 해미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이 소설과는 다르게 영화에서는 종수가 벤을 살해하고 불을 지르며 끝난다라는 결말 부분의 차이만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결말 부분 종수의 벤에 대한 살인의 의미를 아는 것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이것에 대한 1차적인 해석은 바로 해미에 대한 복수라는 것입니다. 원작에서 즉 종수가 해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가볍고 흥미로운 존재에게 갖는 감정 그 이상으로 보여지지 않는 반면 영화 버닝 속 종수에게 있어 해미는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해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것이 살인이라고 예상이 되며 그 살인의 주체가 벤임을 확신했을 때 종수는 주저없이 벤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복수를 실행한다는 시각이죠. 즉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라는 벤의 말을 살인의 메타포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비닐하우스라는 메타포는 곧 여자들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힘에 의해 잉여되는 여성, 즉 해미를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본가들에게 있어 여성들의 유효기간은 두어 달 뿐이며 2달이 지난 여성들은 신선함이 사라지고 태워지길 기다리는 낡은 비닐하우스처럼 쓸모없고 지저분해서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상징적인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2차적 해석은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는 것인데요. 벤을 불태운다라는 것은 벤으로 대표되는 메타포, 즉 부의 편중과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분노이자 항거라는 것입니다. 이창동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과거, 즉 청년 이창동의 20대 시절의 분노와 영화 버닝 속 현 시대의 젊음이 느끼는 분노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는 희망의 차이라고 답합니다. 나의 시절에는 희망이 있었다.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도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열심히 저항하면 미래는 좋아지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해도 희망이 없고 분노하지 않아도 희망이 없다. 세상이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믿음 같은 게 없는 것 같다. 영화 버닝은 미스테리 그 자체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이 잘못됐다면 해결책이 무엇이고 어떠한 결과가 올지 다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도 다들 모르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요. 세상이 그렇게 보도록 만들고 있고 그게 문제인 것이죠. 지금은 분노해도 해결되지 않는 세상이고 여기에 대한 분노를 말하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동시존재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선과 악, 현실과 비현실, 완전과 불완전과 같은 이분법적으로 단정하여 구분하는 사고 안에 갇힌 우리들의 세계관을 의심해보기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시존재라는 것은 이처럼 현실과 비현실, 실제와 부재의 경계가 모호해짐을 말하지만 시간여행 등의 시간의 종적이나 횡적인 이동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하루키의 동시존재에서 인물은 현재, 과거 혹은 현실과 비현실에 공존하며 이것이 서로 의식이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합니다. 독자는 소설을 읽으며 어느 시 공간에 있는 인물이 진짜인지 혼란스럽지만 작가는 그것을 가려내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역설합니다. 영화 버닝을 통해 이창동 감독이 우리에게 묻고자 한 것이 왜 종수는 벤을 죽여야만 했나? 혹은 종수가 진짜로 벤을 살해한 것인가? 혜미는 진정 벤에 의해 살해당한 것인가? 또 벤이 메타포로 지칭한 비닐하우스 태우기가 곧 자신의 여인 살해를 의미하는 것인가? 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의 기저에 자리한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근원적인 질문이란 건 무엇일까요? 과연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비현실인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사고와 판단을 과연 우리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이 것입니다. 우리가 정과 반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고정불변의 존재로 인식한다면 다음에 올 결과는 합, 즉 서로 투쟁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 외에 달리 이를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그저 시 공간의 조각조각을 그 자체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삶을 이어지게 해주는 미덕이며 진정한 도덕이 아닐까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예술은 잔혹한 현실 너머에 외부에 설정된 해탈, 즉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지금과 다른 삶을 꿈꾸는 우리들의 노력에서 싹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꿈 혹은 이상이 현실에 영향을 주고 현실에 관여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인지한다라는 점에서 들레즈가 말하는 좋은 영화에 대한 개념은 일맥상통하는데요. 부분과 전체가 부조화스러운 비유기적인 구조를 갖춘 영화, 즉 부분들 각자의 미학을 갖춘 영화가 좋은 영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분들이 모두 하나의 전체에 구속돼서 처음과 끝이 빤히 내다보이는 유기적인 구조를 갖춘 클리셰 덩어리 영화는 좋은 영화라고 하기 어렵겠죠. 시간에 있어서도 개별적 독립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상태로 있는 그 잠시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시간에 있어 부분은 전체를 구조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자체로 기능하기 위해 있습니다. 과거가 과거 그 자체로서 현재와 무관하게 하나의 부분으로 존재하는 시간, 과거가 과거 그 자체로 빛나게 하며 다양한 기억의 조각들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주는 것이죠. 지속의 시간관으로 볼 때 현재는 그저 지나가는 것이며 존재하는 것은 과거뿐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과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모든 현재의 순간에는 늘 이 현재와 무관한 과거가
동시적으로 공존합니다. 이 둘은 서로를 반영하지만 서로 간의 유기적인 연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과거가 현실이 된다거나 그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체일 뿐인 것이죠. 종수는 상징 조작, 환상 조작에 눈을 뜨게 되었고 스스로 현실과 비현실이 하나로 응결된 동시 존재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영화 속 종수가 이 동시 존재를 깨우친 시점부터 일어나는 영화의 모든 장면들은 이제 더 이상 현실과 비현실의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인물들은 해소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영화 속의 개별 인물들은 각각 순수함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종수는 분노하는 순수함을 가졌습니다. 희망 없는 분노, 분노를 품은 무기력함을 표현하죠. 벤은 영리함 순수함을 지녔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며 현실에 최연하죠. 마지막으로 해미는 자유로운 순수함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 나가려 하고 필요한 서사, 즉 그녀가 원하는 삶을 지어내서 품고 다니죠. 해미는 거짓말인 듯 보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영화를 보면 이 우물에 얽힌 스토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해미가 그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해미의 언니가 말합니다. 동생이 얘기를 잘 지어낸다라고. 결국 해미에게도 자신만의 서사, 즉 삶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서사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해미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해미는 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품고 다니는 것일까요?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거짓말일 뿐이라고 말하는 그 우물의 존재를 유일하게 인식하는 인물이 바로 종수 엄마입니다. 종수의 엄마에겐 그 우물에 대한 서사가 아마 필요했을 것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서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닐는지요. 영화는 세 인물을 통해 서로 다른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해미는 삶의 의미에 배고픈 사람이라는 뜻의 그레이트 헝거와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행위로 대표되는데요. 두 번째,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미의 말처럼 해소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돼. 넌 현실에 억눌려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 그냥 우리는 현재 그 자체를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고 이 현실 속에서 지금과 다른 꿈을 꾼다면 그 꿈과 이상이 현실에도 영향을 미쳐서 현실에도 관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죠. 그녀는 현실을 아파하지만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잊으려고 하지만 현실에서 이것은 실존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초타를 가장한 도피가 그녀의 문제입니다. 현실에 아파하면서도 실존적인 배고픔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고 의미의 배고픔만을 추구하죠. 현실에 아파하면서도 실존적 고통을 외면한 채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자인 그녀입니다. 반면에 벤은 현실에 초연한 즐김을 추구하는 동시존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는 것은 곧 경계를 태우는 것으로 현실과 비현실, 실제와 부재의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것은 구별이 없다라는 것이며 억지로 구별짓는 것은 오히려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기에 경계 자체를 불태워 구별이 사라지게 하고 균형 속에서 하나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의미에 집착해 구별하고자 하는 해미가 아마도 어리석어 보였을 것 같습니다. 벤은 작가로서의 즐김을 추구하는 예술 지상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수는 안고 넘어간다라는 뜻의 포얼과 부정을 통한 인간 존재론적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인간 존재론적이라는 말은 존재론의 관점에서 인간은 현실적 삶에 대한 이해와 그 삶의 의미 구현을 넘어 자신을 성취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수에게 있어 해미는 수용하며 극복하는 대상이었고 종수에게 있어 또 벤은 예비 작가 시절 심리적 저항과 부러움의 복합적 대상으로 부정을 통해 극복하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둘의 고유성을 인정하지만 종수는 그녀의 세계관을 수용하는 대상이라는 면에서 혜미에게 심리적으로 더 가까운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벤을 죽이고 벤과 자신의 옷가지들을 함께 불태워버리는 장면에서 하품과 초연한 미소로 일관하던 벤이 자신의 고통 앞에서 처음으로 현실적이고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벤의 표정에서 인간다움, 즉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이 묻어나오는 것이죠. 벤은 스스로 주장해온 것과는 달리 자신을 포함해 아무것도 사라지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수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벤의 마지막 인간적인 표정은 그가 주장한 사라짐이 사실은 허상이었고 결국 그 또한 인간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종수는 현실과 비현실, 또 실체와 부재의 경계로서 동시 존재의 경계인 비닐하우스를 꿈속, 즉 비현실에서 이미 태웠고 벤과 자신의 옷가지를 현실에서 함께 태워버림으로써 그 경계가 허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화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의 힘이죠. 흔히 이야기하는 미스테리 장르라는 것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에서의 미스테리는 퍼즐 조각이 아예 빠져 있는데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퍼즐 조각이라는 것이죠. 이 영화는 전체 구조 자체가 미스테리, 즉 모호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또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추론만을 통해서 이야기의 방향을 정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는 경계에 있는 순간이 제일 중요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두 감독들의 우연성을 다루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홍상수 영화의 우연성은 바깥에 있는 게 나한테 침범해 들어와 뭔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정해져 있는 결말이 없죠. 반응들만이 있을 뿐. 이 우연한 사건들을 모았을 때 곧 반응이라는 어떠한 덩어리가 있는 것이고 그게 우연히도 이야기가 될 수도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일매일의 우연한 사건들에 의해서 바뀌게 되죠. 재구성하는 건 감독의 편집권이지만 어쨌든 그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정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창동 감독은 어떤 세계를 굉장히 단단한 인과론적인 서사로 묶어 표현하는 스타일의 감독입니다. 그는 창작자의 머릿속에서 그려진 완벽하게 짜인 세계를 그리려 하다 보니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 상징과 메타포들이 어떠한 해석들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구조를 따지자면 원작 소설이 있고 그 소설이 영화화된 어떠한 영상이 있고 그것이 세계와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는 소설과 영화의 연결 경계를 흐리고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연히 우연을 찍고 우연성을 반영하고 싶었던, 자기가 찍은 것이 아니라 그냥 찍힌 순간들을 잡고 싶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영화 버닝에서는 갑자기 대상이 아니라 대상 주변의 다른 것들을 찍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 카메라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 것들을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찍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 영화는 그렇게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것 자체도 하나의 문법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하나의 문법으로서 그 영화 찍는 방법을 받아들였던 것이고 이게 우연을 찍는 방식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을 해서 바람이 부는 나뭇가지를 찍는다든지 노을에 날아가는 새를 찍겠다든지 사실 그 새들 자체들이 연출된 것은 아니지만 그걸 거기에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식으로 영화에 넣겠다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굉장히 규칙적인 하나의 연출, 그러니까 상징화된 기법의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창동 영화의 우연성은 영화 버닝 안의 세계도 완벽한 어떤 구상된 세계가 있는데 다만 그걸 다 보여주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즉 감독은 정답을 알고 있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일부러 그 퍼즐 조각을 빼고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명확한 서사로 귀착되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말입니다. 감독은 우연히 들어오는 장면과 순간들을 찍는다고 했지만 사실 정해진 답이 있고 거기에 가장 근접한 이미지들을 그냥 포착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연들을 우연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반응들을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모든 상황과 메타포들을 다 관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메타포들의 연결은 관념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즉,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감독인 본인은 가지고 있는데 영화에선 다만 그걸 생략하고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 모호함이 과연 정말 모호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세계의 모호함을 반영한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모호함으로 일관하며 답을 주지는 않지만 결국 이창동 감독이 그린 이 세계를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하던 결말은 정해져 있다라는 아이러니, 통제된 우연을 통해 발생하는 모호함 혹은 모호함에 대한 흉내, 또 모호함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어떤 사건들과 영상들의 조합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고 본다는 것도 시간과 공간의 충돌이며 주관성과 또 객관성의 충돌로 우리 관객들은 이 충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한 개인은 결코 역사나 또 사회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회 현실이 개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떠한 정치적인 현실이나 외부의 파괴적인 힘일지라도 우리 인간들의 숭고한 영혼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으며 한 개인이 지킬 수 있는 자신의 몫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동시존재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듯 과거와 현재 또 현실과 비현실은 공존하며 우리의 의식과 삶에 영향을 미치며 성장하게끔 합니다. 주인공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좋은 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으며 그 꿈이 그의 의지에 따라서 좋은 미래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자연의 순리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사라져가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감이 상실되는 이렇듯 부조리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변화시킬 수도 또 변화될 수도 없는 오롯한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현실을 어쩔 수 없다라는 무력감, 분노에도 해결되지 않는 희망 없는 이 세상에 대한 내면의 분노, 이렇듯 해소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지만 현실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 자신의 문제가 맞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감독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듯 합니다. 꼭 답을 내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즉 내 인생의 서사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가 핵심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